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차를 세운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잡초가 무릎까지 자란 마당, 유리창 하나, 온전한 것 없는 빈집, 충청북도 제천 외곽, 사람 하나 오지 않는 산 중턱의 폐가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공기 진짜 맑죠? 시골 요양원들 다 이래요. 걱정 마세요. 아들 강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만 웃지 않는 그 얼굴로 어머니 손을 마루에 내려놓듯 두고 낡은 보따리를 마당에 던지듯 놓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웃분들이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웃이라곤 까마귀 한 마리뿐인 곳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간 지 정확히 12분이 지났을 때 강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급브레이크,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는 유턴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체 그 전화에서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복주머니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버려진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아무도 몰랐던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가시죠. 윤복수는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흘길이 시작됐습니다. 차체가 덜컹거릴 때마다 등뼈가 흔들렸습니다. 73의 몸은 그 흔들림 하나하나를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강준혁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천 쪽에 공기 좋은 요양원이 생겼다고,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된다고. 하지만 이 길은 이상했습니다. 어디쯤 왔어요? 뒷좌석에서 며느리 이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이 반쯤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강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백미러로 잠깐 어머니를 봤습니다. 바로 시선을 걷었습니다. 윤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늘이 길어졌습니다. 길이 더 좁아졌습니다. 어머니, 자연 속에서 사시면 훨씬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말한 사람도 포함해서. 차가 멈춘 건 완전히 예상 밖의 장소였습니다. 다 왔어요. 강준혁이 엔진을 껐습니다. 윤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폐가였습니다. 담장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지붕의 슬레이트는 군데군데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문짝 하나는 아예 뜯겨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요양원이에요? 윤복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준혁은 차에서 내리며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원보다 낫죠, 뭐. 공기는 진짜 좋잖아요. 입가에 작은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윤복수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 때부터 봐온 그 얼굴에 이제 아무런 온기가 없었습니다. 이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코를 찌푸리며 주변을 훑었습니다. 빨리 끝내요. 저 이런 데 있기 싫어요. 강준혁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마루 위에 던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옷 몇 벌이 흘러나왔습니다. 윤복수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윤복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강준혁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한 달에 340만 원이에요,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이 방법이 최선이에요. 이서연이 남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가요. 해지기 전에 내려가야 해요. 강준혁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어머니. 마지막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흙먼지가 피어 올랐습니다. 윤복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윤복수는 마루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낡은 조끼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반듯한 무언가. 윤복수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을 되돌려 봐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으로 그 시절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한 시장 골목에 작은 반찬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변변치 않은 플라스틱 판에 매직으로 써붙인 복순이네 반찬이라는 가게. 그 가게의 주인이 바로 윤복순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5시부터 조리를 시작해 8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닫는 시간은 보통 밤 9시. 하루 15시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남편 강철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 앞에서 16년을 일하고도 집 하나 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강준혁은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좁은 데 살아? 친구들은 다 아파트에 사는데. 윤복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곧 아파트 가야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훨씬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그 즈음이었습니다. 윤복수는 우연히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세종시 인근 개발 예정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허허벌판이지만 10년 뒤에는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가 무슨 신도시야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윤복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마치고 밤에 혼자 버스를 타고 그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1번, 2번, 3번. 비가 오는 날도 갔습니다. 겨울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찬을 팔아 모은 돈, 3년치 저축. 전부 그 땅에 묻었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거기가 어딘데 거기다 땅을 사?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아들 강준혁도 투덜댔습니다. 엄마 때문에 애들이 우리 가난하다고 놀려. 그 돈으로 학원이나 보내줘. 윤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또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종시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벌판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쪽 땅값이 오른다더라는 말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복순의 땅 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개발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 제한이었습니다. 윤복순은 팔지 않았습니다. 임대를 줬습니다.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임대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그 다음 해엔 3천만 원. 그 돈으로 윤복순은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또 임대를 줬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윤복순의 자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3채, 토지 5필지, 부동산 법인 명의의 자산 총액 520억.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반찬가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윤복순은 계속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계속 시장에 갔습니다. 계속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본 모습을 오래 봐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녀가 한 말입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며느리를, 사람들을. 그리고 그녀는 충분히 오래, 충분히 많이 봤습니다. 남편 강철수가 세상을 떠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오랜 공장 생활로 허리와 폐가 망가진 탓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내가 더 벌어줬어야 했는데. 윤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 소리야? 당신 덕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잖아. 강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윤복순은 그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 강준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명보험 같은 거 있어요? 나중에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윤복순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생명보험은 없었으니까요. 부동산 법인 얘기는 한 적이 없으니까요. 강준혁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식당 사업을 한다며 5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윤복순은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식당은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인테리어 사업이라며 8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윤복순은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인테리어 사업도 1년 만에 접었습니다. 그때마다 강준혁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조금밖에 못 주세요?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이서연은 더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축이 얼마나 있으신지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계획을 세우죠. 윤복순은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없어. 나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돌아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손이 트고 빨개졌습니다. 허리가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이서연이 처음 요양원 얘기를 꺼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윤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구나.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그 끝이 요양원이 아닐 거라는 것도. 윤복순은 변호사 한상민을 조용히 만났습니다. 15년 동안 모든 것을 함께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해두게. 내 아들이 나를 어딘가에 내버려 두는 날 바로 연락할 거야. 회장님, 설마가 사람 잡아. 그냥 준비해두라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충청북도 제천 산 중턱의 폐가.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윤복순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루는 썩어 들어가 삐걱거렸습니다. 마당의 잡초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부서진 기와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공기는 진짜 좋네. 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웃음 가득한 그 목소리가. 윤복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젖을 물리고 밤새 달래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아플 때 간호하고 운동화가 작아지면 더 큰 것을 사줬고 교복이 낡아지면 새 것을 맞춰줬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산속 폐가에 버렸습니다. 윤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조끼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윤복순이 수없이 만지고 수없이 꺼내보고 수없이 다시 넣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 3장, 법인 인감증명,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 메모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윤복순이 스스로에게 써둔 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처음 이상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윤복순은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꺼낼 차례였습니다. 주머니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것. 오래된 폴더폰. 버튼을 누르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절반 남아 있었습니다. 윤복수는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상민 변호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목소리가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야. 제천 어딘가야. 아들이 나를 폐가에 버렸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하지 마.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말씀하십시오. 12분 뒤에 내 아들한테 전화해. 내가 누군지 알려줘. 전부 말씀드리란 말씀이십니까? 응, 전부.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복수는 폴더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맑았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소리를 냈습니다. 윤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았습니다. 강준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진짜 시원하다. 이서연이 옆에서 핸드크림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겠다, 진짜로. 그러게. 이게 뭐야, 이렇게 편할 수가. 강준혁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삼겹살 어때? 좋죠. 와인도 한 병 사요. 오늘 기념일이잖아요. 기념일? 우리 해방 기념일이죠, 뭐. 둘이서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강준혁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한빛의 한상민 변호사입니다. 윤복순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강준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윤복순, 우리 어머니요? 회장님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웃음이 나올 것도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 하던 어머니가 회장님이라니. 네, 정확합니다. 무슨,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한상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복순 회장님은
세종시 인근 부동산 법인의 대표이십니다. 현재 보유 자산은 건물 3채, 토지 5필지입니다. 법인 자산 총액 기준 약 520억 원 상당입니다. 강준혁의 웃음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52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 임대 순수익은 약 4억 2천만 원입니다. 강준혁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그게 무슨... 이서연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강준혁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 사실을 아드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그건 직접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준혁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강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목이 말랐습니다. 어머니가 520억짜리 건물 주인이래. 이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유턴을 했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어디 가요? 다시 올라가야 해. 왜요? 왜요? 강준혁은 대답 대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산길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회오리 쳤습니다. 520억, 월 4억 2천, 건물 3채, 그리고 지금 그 주인을 폐가에 버리고 왔다는 사실. 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마루는 비어 있었습니다. 보따리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펼쳐진 채로, 옷 몇 벌이 흩어진 채로, 그리고 그 옆에 낡은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강준혁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창고, 먼지만 가득한 빈 방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이서연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 어디 간 거야? 산에서 어디를? 강준혁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숲 쪽을 바라봤습니다. 나무와 풀만 무성했습니다. 이서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520억이면. 강준혁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지팡이를 짚고 언제부터 다니셨는지, 무릎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복순이 연락이 닿은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한상민 변호사였습니다. 강준혁 씨 회장님께서 현재 대전에 계십니다. 회장님 소유의 오피스 빌딩 3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강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회장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이유를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준혁은 대전으로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3시간, 저녁이 됐을 때 한상민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강준혁이 달려갔습니다. 한상민은 멈춰서 그를 쳐봤습니다. 어머니 좀 뵈야겠습니다. 제발이요. 회장님은 아드님을 만날 의사가 없으십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알아요. 한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준혁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신 이유가 뭡니까? 강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상민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520억이 사라질까 봐서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서입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한상민은 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솔직하시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준혁은 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준혁을 맞이한 것은 이서연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강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잘못 보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잘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서연아, 강준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 짓이 뭔지는 알지? 그거야 뭐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폐가해 버렸어. 산속 폐가해. 이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520억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한 짓이 달라지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이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재산 분리되면 연락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강준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그날 밤 강준혁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어머니와 찍은 사진, 같이 만두를 빚던 사진, 운동의 날 어머니가 만들어 온 도시락을 먹는 사진. 어머니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강준혁은 그 앞치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강준혁이 일자리를 구한 것은 그 뒤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카드 대금, 대출 이자, 생활비, 통장 잔고는 바닥나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경력이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인은 강준혁을 위아래로 봤습니다. 손 한 번 한 적 없어 보이는 손, 굳은 살 하나 없는 손. 내일 새벽 5시에 오세요. 강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강준혁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 싱크대가 어머니가 30년 동안 섰던 바로 그 자리와 똑같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접시를 집었습니다. 씻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이 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30년 동안 하셨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점심시간 주인이 밥을 줬습니다. 어떠세요? 힘드시죠? 네. 강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접시를 씻었을 때 강준혁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당입니다. 6만 원. 강준혁은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준혁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웃으며 어서 오세요를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분이 참 친절하네요.
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돈보다, 칭찬보다, 그 어떤 것보다. 2달째 되던 어느 저녁 강준혁은 퇴근길에 대전 중심가를 걷다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5층 상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저걸 만드셨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찬을 팔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손이 트도록 설거지를 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30년을. 강준혁은 건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쳐다봤습니다. 피했습니다. 강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준혁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하지만 그게 어느 펜트하우스보다 소중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정직하게 번 돈으로 구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났을 때 강준혁의 손에는 10만 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 한 끼를 굶고 커피 한 잔을 참고 버스 대신 걸으면서 모은 돈. 강준혁은 그것을 들고 어머니의 건물로 갔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전에 오셨던 분이죠? 네. 회장님 뵙고 싶으신 거죠?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한상민이 내려왔습니다. 강준혁을 봤습니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낡았지만 깨끗한 옷, 그리고 그 눈빛,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뵙게 해주세요. 회장님은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한상민이 멈췄습니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강준혁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1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10만 원을요? 5개월 동안 모은 돈입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서빙하면서 번 돈이에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처럼 번 돈이에요. 처음으로. 한상민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이 돈일까요? 아니요. 알아요. 그럼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제가 사람이 되는 거였잖아요. 강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직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사는 법을. 한상민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문패에 대표이사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상민이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준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넓지 않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대전 시내가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강준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굽히고 손에 물기를 닦으며 서 있던 어머니.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준혁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자식은 없어. 윤복수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은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5개월 동안 번 돈이에요. 드리고 싶었어요. 윤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돈을 받습니다. 10만 원을 주러 여기까지 왔어?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 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이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왜 왔어? 강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윤복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5개월 동안 설거지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30년을 그렇게 사셨다는 게.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창피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부끄럽다고 했어요. 윤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해달라고 온 것도 아니에요. 강준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덕에 제가 조금 사람이 돼가고 있다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어머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사신 것처럼 살고 싶어요. 아직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우고 싶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복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 시내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 10만 원을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 아들의 땀과 시간이 배어있는 돈,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됐구나. 그 뒤 2년이 흘렀습니다. 강준혁은 식당 주임이 됐습니다. 처음 주방을 도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기 더 있고 싶습니다. 주인은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준혁은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지팡이였습니다. 손잡이가 편한 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어머니의 건물로 갔습니다. 경비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강준혁은 웃었습니다. 5층 대표이사실. 노크.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윤복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야. 아, 잠깐요. 어머니는 어릴 때 준혁을 민수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만 쓰는 이름. 강준혁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이게 뭐니? 폐가에 두고 오신 지팡이 대신요. 윤복수는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 저 2년 동안 살아봤어요. 힘들었니? 네. 정말 힘들었어요. 강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행복했어요. 행복? 제대로 사니까요. 어머니처럼요. 윤복수는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됐구나. 강준혁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아들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가 되면 강준혁은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일어나던 그 시간에 식당으로 갑니다. 앞치마를 두릅니다. 물을 틉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윤복수는 여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520억의 자산가지만 여전히 가장 먼저 일어나 커피를 끓입니다.
창문을 열면 아침 공기가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 공기를 마시면서 윤복수는 생각합니다. 기다렸다. 3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내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윤복순이라는 어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분노도, 절규도, 고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것이 가능했던 건 그녀가 이미 스스로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텨봤고, 일해봤고, 포기하지 않아봤으니까.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것 아닐까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든 새벽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